제일 중요한 거. 인사급여 시스템을 개발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양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인사기록 카드. 예를 들어서 회계 관리를 개발하러 갔어요. 회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회계 전표. 구매 관리는 구매 발주서. 영업 관리는 주문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식들이 그 레벨이 있다 이거야. 레벨이. 그랬을 때 복잡하지만 중요한 양식을 먼저 이 정교화 방법으로 해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는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식을 하나 받았어요. 인사기록 카드를 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이거에 관련된 예제는 그 홈페이지 www.sciworld.com/yr58 거기에 데이터 모델링 안에 정규화 사례 그 부분에 있지 않으면은 데이터 모델링 책 사례 연구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장 챕터 4에 자세하게 이게 설명이 돼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4번을 프라이머리 키로 했다 이런 설명까지 다 돼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는 이 인사기록 카드를 가지고 정규화 방법에 의해서 ERD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 이거죠. 요거 이제 항목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도 안 빼고 항목을 도출한 게 이 테이블들이에요. 지금 화면이 좁아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반복되는 건 제가 컬러링을 했어요. 좀 학력사항은 여러 번 나왔고 그쵸?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학력사항은 여기서 보면 출신학교 기간 전공 뭐 이렇게 해서 세 번 네 번 나왔고 가족관계 몇 번 나왔고 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은 제가 지금 뭐로 만들었냐면 이렇게 컬러링을 했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6번 반복됐다, 2번 반복됐다. 자, 먼저 소스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소스 자료를 만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그러니까 선택해라 그랬죠?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마 인사기록 카드니까 4번이 프라이머리 키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번을 프라이머리 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만들었더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쵸? 이해되죠? 소스 자료 별것도 아니야. 너 날라가 이제. 됐어요. 4번을 갖고 있는 소스 자료 갖고 갈게요. 근데 1차 전기가 뭐라 그랬죠? Eliminating Repeating Groups라 그랬단 말이야. 기억나죠? 근데 조금 아까 설명했지만 요 컬러링 돼 있는 게 그 뭐라 그랬어요? 반복사항이라 그랬잖아. 그럼 그거 하나씩만 만들어 봅시다. 이게 칸이 좁으니까 요 앞에 있는 이름들이 이 양식에서 써있던 사항입니다. 학력사항, 가족사항 이게 양식의 이름이라고 봤을 때 요 이름으로 다 그냥 쓸게요. 학력사항 그쵸? 그래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로 뺐어요? 반복이니까 뺐어요. 그래 놓고 키는 아직 모르겠어요. 키는 모르지만 얘네 둘은 선택적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외워둬요. 1차 정교화는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쵸? 이게 멀티를 아직 처리 못하지만 그건 나머지 처리하고 같이 설명을 하래요. 그러면 얘네들 뭐 다 빼버리고 1 내지 3을 빼버리면 되죠? 그쵸? 어차피 학력상이니까 얘네들도 다 빼버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려고 저거 그려놓은 거 다음에 얘는 뺄라 그러니까 뭐로 뺄까? 가족 사항으로 뺐어요. 가족 사항으로 빼는데 뭐로 빼준다? 아이덴티파잉 간 얘를 빼주면서 얘를 가져갔어요. 가져가면서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이거 딜리트하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빼버리고 그쵸? PK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으로 정교화를 해가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샘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항목 많은 건 우리 걱정도 안 해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양식을 받을 때 가능하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받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이거 딴 회사 거니까 내가 데이터 갖고 온 걸 그러니까 지워서 여기다 띄운 건데 사실은 이 안에 데이터를 들어있는 걸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나중에 데이터 타입이나 랭스나 이런 거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식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받아라. 하나 또 없어졌어. 또 하나 만들게요. 입사 전 백그라운드 캐리어를 한번 볼게요. 얘도 입사 전 경력이라고 만들게요. 해놓고 난 다음에 됐어요. 항목이 더 있으면 어쩔 건데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도 릴레이션을 하나 주는데 여기서 갖고 와라. 그래 놓고 이런 방법으로 차곡차곡 하면 여러분들이 입사 전 경력은 2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제약 조건이에요.
양식을 보게 되면 두 개밖에 안 들어가게 칸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볼펜으로 썼다. 볼펜으로 쓰면 지워지질 않으니까 샤프로 썼다가 지우고 최근 거 남겨놓고 막 이따 짓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DB에서는 일대 매니 관계만 잘 잡게 되면 그 뒤에 5개가 들어오든 1000개가 들어오든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이제 확장성이거든. 정교화는 확장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자, 여기로 가 있어, 니네들. 아직 모르겠는데 잘 모르지만 니네들 여기로 가 있어라 하고서 이제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이쪽을 하려니까 조금 저거 하니까 여기다 놓고 이쪽에다 붙일게. 이제 상볼사항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놓고 다 빼. 그냥 무조건 반복시킨 거 빼고 릴레이션만 잡아줘라. 됐죠? 그래놓고 지워. 의미 없는 것들. 상벌도 4개밖에 못 집어넣어요. 5개 들어오면 안 돼.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오는데 경력사원이 들어오는데 저는 상 받은 게 많거든요. 대통령상 받고요. 국무총리상 받고요. 막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인사과에서 뭐라 그래. 그럼 중요한 거 순서대로 써요. 이게 데이터가 사실은 중요한 게 그 사람 기준에서는 어느 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대통령상이 중요한 건지 학교에서 옛날에 교장 선생님한테 개근 잘해갖고 받는 상이 중요한 건지 자격면허 할게요. 자격면허. 여러분처럼 하나도 없는데 나처럼 5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대로 쓰세요. 뭐 이제 이런 얘기 매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때도 제가 하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만 해 들어간다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정교화를 이용해서 ERD를 완벽한 ERD, 그것도 그냥 ERD가 아니라 완벽한 ERD.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탑다운 방법을 쓰게 되면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바텀업 방법은 데이터 모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데이터 모델링은 정규화 규칙만 가지고 ERD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리죠. 양식 정리해야지 절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외국어 사항.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갖고 뭐 정규화 방법으로 하면 1년이 걸리고 탑다운 방법으로 하면 뭐 3개월이 걸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한데 조금 더 걸린다. 반복되는 건 무조건 빼는 거. 이게 1차 정규화예요. 양식 하나 줬을 뿐인데 ERD가 그려지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정규화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아까 했던 소스 자료를 가지고 엔티티가 몇 개나 나왔냐면 반복만 제거했더니 엔티티 7개나 나왔네. 아까 그 양식에서. 또 인사급여 시스템에는 그 양식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활용을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든 1차 정규화 이 대상들은 다 1대1 관계로밖에 못 맺어지는 사법만 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이 학력사항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이제 판단해야 돼요. 뭐가 있을까? 입학일자 넣으면 어떨까? 여기다. 어때요? 근데 어떤 애가 전학을 갔어. 학교 다니다가. 그럼 전학일자는 못 넣네. 그쵸? 에이, 그럴 바에는 너도 학력사항도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어떻게 된다? 그냥 학력 순번으로 만들면 어떻겠니? 이렇게 이제 그냥 그러면 무학자 하나 여러 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은 뭐로 만들까요? 가족? 이름을 아까 관계로 만들면 될까 안 될까? 와이프는 2명 없지만 딸은 2명 있을 수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안 돼. 그 다음에 성명. 가족 안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는 없어. 그런데 가족 성명을 여기다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바켈렉타 20바이트. 왜 그러냐면 외국인도 가족일 수 있잖아. 내가 결혼을 했는데 외국에 예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했다.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아놀드 슈왈츠 제네가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게 야 프라이머리 키가 30바이트씩 되면 되겠니? 가족 생년월일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쌍둥이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들 지금 웃는데 절대 이게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게 참 우스워요. 제가 옛날에요. 지금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면 그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거 찍죠. 옛날에 제가 80년대 후반에 그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인가 거기를 들어갔었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내가
인볼브 했던 데가 뭐냐면 주민등록 등본 찍는 그거 파일 구조 이거 잡는 거 그런 걸 했었어요. 거기에 주민등록 등본에 보여야 되면 세대주가 있고 세대 구성원이 이렇게 찍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계하는데 내가 세대 구성원 수를 넘버 99 그러니까 99명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할아버님 최정교 씨가 자식을 7을 낳았어요. 7남매를. 여자들은 시집 갔다고 치고 남자가 4명이에요. 4명이 같은 집에 사는 거야. 근데 20년 동안 애를 낳아서 하나씩.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60명이 되는 거야. 이 숫자를 다 계산하니까 99명이면은 4대가 집에 살겠더라고. 충분해. 그래서 내가 99 넘버 2바이트로 딱 설계를 해갖고 멋지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짰는데 오픈하는 날 걸렸어요. 데이터 집어넣다. 오픈하는 날 바로 걸렸어. 고아원. 고아원 원장 밑에 등록된 고아들이 다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던 데이터는 별의별 꼴을 다 당합니다. 옛날에 내가 그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 근무할 때 우리 미국에서 오신 사장님 월급이 그때 그분이 2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생명수당까지 받으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직도 전쟁 지역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명수당까지 받고서 미국 사장님이 오셨는데 연봉을 계산하니까 1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2천만 원 받으니까. 근데 내가 썸마리 하는 합계 필드를 연봉 필드를 몇 바이트로 만들었냐면 9에 8바이트로 잡아놨어요. 그때 대한민국 사람에서 100만 원 월급 받으면 되게 많이 받던 시절에 9에 8바이트로 9,999만 9,999원까지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 근데 연말정산을 했더니 그분이 1억 6천을 받았는데 그해 연말정산했더니 내가 아무리 그냥 우리들 잘 쓰는 말로 통밥으로 때려잡아도 2천만 원은 이게 추징을 해야 되는데 2,500만 원 환급을 시켜주라고 이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게. 그럼 사람들이 뭘 보는지 아세요? 엔지니어들은 자기 프로그램부터 깝니다. 프로그램부터 봐갖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로직이 잘못됐는지 이 짓을 한다 이거지. 저도 그렇게 했고 옛날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해다 수작업으로 하고 그 사람 거 빼고 수작업을 해서 세무서 보고한 다음에 데이터 덤프 떠서 보니까 얼마가 됐냐면 연봉이 1억 6천인데 다 빠져나가고 6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 계산이 잘못되니까 데이터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짜 하나 정하는 거, 요 키 하나 정하는 것도 참 신경 써서 잡아야 돼요. 이것도 그렇지만 데이터 타입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가족 학력 한번 집을 수가 없어요. 직업은 더더욱 안 되지. 비고 몇 바이트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로 하는 게 좋겠구나? 가족 순번으로 하는 게 좋겠구나. 이래서 이제 서러게이팅이 되는 거예요. 대체키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지. 막연하게 대체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입사전 경력. 입사전 경력은 뭐로 할까요? 순번보다는 입사 일자가 낫죠. 같은 날짜에 두 회사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어때요? 이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 다음에 상벌, 일자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상벌 순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됐어요. 이거는 자격면허, 종류, 등급, 취득일자 같은 날 두 개 따면 어떻게 할래? 아침에 하나 따고 저녁 때 하나 따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자격면허 순번. 아침에 자격증 하나 따고 오후에 면허증 하나 따고 뭐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됐어. 외국어는 뭐로 할까요? 외국어 종류로 할까요? 이건 그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영어, 상중하, 점수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 종류로 할게요. 영어를 잘한다, 뭐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칼럼 네임 집어넣는데 뭐 내가 데이터 모델링의 법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나보다 데이터 모델링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새는 뭐 모델러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잘 보면 요거 이름 하나 집어넣을 때도 상벌에 순번이라고 안 집어넣고 상벌 순번, 학력 순번, 가족 순번 꼭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죠? 알아보기 쉽게. 누구든지 칼럼 네임만 봤을 때, 어트리뷰트 네임만 봤을 때도 어느 테이블에서 나왔었고 이런 의미가 다 뉴메릭하게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1차 정규가 끝났어. 이 정도 되면 1차 정규가 완벽히 끝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더 이상 반복되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2차 정규화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2차 정규화 있어 없어? 여러분들 대답해봐. 없다. 절대 없다. 왜? 프라이머리 키 칼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순번 같은 거는 의미가 없죠. 그쵸?
입사 일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다시 순번 갖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랬어. 여기서 외국어 종류 가지고 2차 전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종류는 명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쵸? 실제로 회사에서는 외국어 종류 코드로 합니다. 1번 영어, 2번 뭐 외국 뭐 일어, 3번 자밀라 나라 어디야?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잖아요. 그쵸? 그러면 외국어 종류 코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양식에서는 데이터가 생략돼서 있는 거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외국어 종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 뭘 집어넣으면 될까? 외국어 종류명. 근데 얘가 어디서 나왔어? 외국어 종류가 원래 있던 자리가. 그래, 너 원래 있던 자리로 가라. 아, 2차 정규화 끝났다.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3차 정규화. 3차 정규화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서부터 3차 정규화가 있는데 얘네들 여기 3차 정규화 하기 전에 이 아웃사이더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이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봐봐. 여기서 출신 학교 코드화 할 수 있어 없어? 함수적 종속 따지는 건 코드화한다든가 마스터로 뽑아낸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입학일자, 졸업일자, 전공 코드화 할 수 있어 없어요? 전공 코드 있어요. 대한민국 교육부에 가면 수만 개지만 있어요. 전공 코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전공은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뭐가 들어오면 될까? 전공명이 들어올 수 있고 그건 어디에 있었느냐? 너 여기로 들어왔었는데 원래 여기 있었다. 여기에서 그냥 이것도 전공 코드로 할게. 귀찮으니까. 됐어요. 됐죠? 그럼 얘만 난널 관계로 너널 관계로 바꿔주면 원래 상태에서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졸업구분 코드화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1번 재학, 2번 졸업, 3번 수료. 또 뭐 있을까? 자퇴, 중퇴, 잘렸음 뭐 몇 개 만들었어. 그런데 그거 종류 4개, 5개를 위해서 코드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물리 모델링에서 가르쳐 주겠지만 도메인 처리하면 되거든요. 졸업 구분. 지금 여기 이제 로지컬 모델에서는 안 나오는데 지금 요거 세이브 시켰다가 우리 물리 모델링 할 때 이거는 졸업 구분은 재학, 뭐 중퇴든 뭐든 퇴학, 졸업 3개밖에 없다라고 칠게요. 그 3개의 데이터 값을 위해서 코드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나중에 도메인 처리가 유리하다. 그거는 이제 물리 모델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가족 관계 이거 코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족 관계. 지금 3차 정규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쵸? 가족 관계 코드야. 가족 관계 코드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따라해봐요. 재밌어요. 가족 관계명. 1번 조부, 증조부, 증조모, 뭐 3번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원래 얘가 어디 있었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다 갖다 주자. 그러면 여기 있었다. 됐죠? 성명 코드 못 만들어. 학력이 여기 또 있네. 학력이. 학력 코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학력사항이잖아. 이건 가족의 학력이네. 이건 전공이에요. 그쵸? 학력은 이게 없네. 그래 그럼 학력은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학력 코드 중졸, 고졸, 대졸 몇 개 되겠네요. 중재학 뭐 이런 것까지 합하면 한 20개 되겠네. 아 그래 만들자 한번. 그래 학력으로 만들래요. 그런데 이게 학력 코드야. 학력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얘를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어디 갔지? 가족 학력이네. 그쵸? 요거네. 그래서 얘는 롤네임을 줄게요. 내가 코드라고 줬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여기 있었고 롤네임까지 준 거니까 얘는 필요 없네요. 그쵸? 됐어. 입사일, 퇴사일, 직위 직무. 이거는 직위 직무는 우리 회사 같으면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들의 직위 직무를 여러분들이 다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anyway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학력 코드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쪽에 가서는 상벌 사유 코드 할 수 있을까? 기간? 모르겠어. 코드 대상이 되는 게 저 정도. 자격면허 종류는 있어요. 그쵸? 종류는 만들 수 있어 우리. 틀림없이. 왜? 대한민국에 자격면허 종류를 해봐야 뭐
한 10,000개 되나? 1,000개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게 되면 자격 면허에 대한 거는 종류와 등급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급 만들어야 될 거예요. 많아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등급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정보처리 기사 1급, 2급, 뭐 기능사 요 정도만 알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주판이라는 게 있어. 주판도 자격증이 있어, 없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까지 또 있어. 진짜 있어요. 자격증이. 그러니까 등급 같은 게 보통 우리가 이 아까 졸업 구분처럼 이렇게 도메인 처리해야 될 거는 2개, 3개. 그러면 2개, 남자, 여자, 성별 같은 거 코드로 만들면 바보라 그러잖아.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건 도메인 처리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은 몇 개 안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격 면허 종류 코드. 됐죠? 자격 면허 종류 코드. 자격 면허 종류명. 됐어. 그러면 이게 종류가 대체를 시켜야 되니까 너는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됐어요. 그래 놓고 자격면허 종류 대신에 코드로 집어넣었어요. 등급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넣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귀찮으니까. 시간만 죽이는 거니까. 꼭 해달라면 해주는데 안 할래요. 귀찮아서. 외국어사항, 외국어 종류 뺐어요. 외국어 등급도 뺄 수 있을까 없을까? 만일에 여기서 등급을 만들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도 있고 코드로 만들었어. 그럼 그 등급은 여기 등급 만들자. 등급 코드. 등급 코드. 등급명. 기술사 뭐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격면허 등급이죠, 얘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롤네임을 줘요, 이렇게. 자격면허 등급 코드까지 써줄게. 됐어요. 그래 놓고 요거대로 쓰고 너는 딜리트 해버릴게요. 그런데 이 등급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외국어 등급도 써먹을 수 있어. 이것도 등급 같은 등급이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릴레이션 줘버려. 릴레이션 줘버리고 이건 뭐예요? 외국어 등급 코드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왕에 만들었으면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쓰자 이거지. 이해되겠죠?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따져보자. 이게. 보세요. 여기서 부서 코드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인사 기록카드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저 인사 기록카드 하나만 잘 정리하면 인사급여 시스템 끝나. 인사 시스템 끝나. 급여는 이제 또 다른 거고, 급여 대장이나. 자, 한번 볼게요. 먼저 부서라는 게 필요해요. 부서 코드, 부서명. 진짜 인사기록 카드 하고 나면 인사급여에서 필요한 인사 시스템에서 필요한 엔티티 3분의 1은 잡혀요. 저 양식 한 장에서 3분의 1은 나와버려. 부서 코드가 일리 들어갔어요. 근데 밑으로 깔리니까 얘는 어디로 가냐면 원래 있던 대로 보내줄게. 부서가 여기 있었어요. DB 만들 때 저 양식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연령 같은 거 있잖아요. 응? 논얼로 해주고 해마다 여기 연령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 그러면 이 중요한 시스템에서 이 연령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데 연령을 데이터로 둘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만일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생일날 아니면 결혼기념일날 케이크를 준다든가 그런 이제 쓸데없는 짓 하는 회사들도 있죠. 좋은 회사죠. 근데 우리 회사가 연령 따져갖고 60살 넘은 사람은 올해 잘릴 준비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걸 관리하는지 이 마스터 데이터를 업데이트 쳐야 되는 이런 칼럼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면 그건 나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이 양식 있잖아요. 이 양식에 보면 여기 연령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 있잖아. 성별, 연령, 메시지 적어놨잖아. 그럼 해마다 전사를 안 되면 이거 찍어가지고 샤프로 썼다가 지우고선 올해 41살, 42살 이거 올리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제가 볼 땐 인사기록 카드에 저런 칼럼이 있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 어쨌든 있으니까 썼어요. 직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직무 코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직무가 단순히 사무직하고 생산직 2개밖에 없더라.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코드화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거야. 자, 직위 코드 많아. 보면은
사장도 있고. 그쵸? 그럼 얘도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겠네. 사실은 여기에는 직위 명의라는 건 없지만 그런 것까지 들어와 있으면은 훨씬 우리 정교하기가 좋지요. 그런데 사실은 직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현주소, 본적, 특기, 취미, 종교. 종교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라면 3차 종교가 자꾸 빼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거보다 중요하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 정교화 함으로써 양식 한 장 가지고 ERD 몰골이 그런 대로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 대로가 아니라 완벽하게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한다면 여태 뭐 이제 주소나 본적, 특기, 취미, 종교, 결혼 여부 이 정도는 매일 이 데이터가 오르락내락 하는데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렇게 하나 다뤄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지금 정교에서는 이게 안 나오는데 정교화는 여기까지 해서 3차 정교화로 끝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귀찮으니까 한 3개 만들어 놓을게 내가. 얘가 좀 말을 안 들어. 이게 뻑이야 뻑이. 할인 제네시스 정렬아 좀 잘해라. 자, 봐봐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 여기서부터 현주소나 본적, 특기, 취미, 종교, 결혼 여부 여기까지 결혼한 거 다 해서 뭐 할래? 장가 한번 더 보내줄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거 쓰잘데없는 거라고 나는 판단해갖고 여기를 기타 사항이라고 하나 빼버릴게요. 이런 거를 잘해야 돼요. 좋은 모델은 나중에 정규가 끝났다 그래서 끝내지 말고 기타 사항으로 하나 뺐어요. 그쵸? 그럼 1대1 관계로 가면 되겠네. 그쵸? exactly one 하나만 들어가라. 그럼 이런 관계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 체중, 혈액형, 시력 요거 뭐라고 볼 수 있어? 신체 사항으로 뺄 수 있죠. 그쵸? 우리 전에 설명했잖아. 이거 얘의 로드를 줄여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신체 사항 됐어요. 얘도 모든 사원은 하나의 신체 사항을 갖고 있다. 됐어. 얘는 뭐로 할까? 군대, 군별, 계급, 군번 이거 쓸데없는 거죠. 복무기간, 미필사유, 노조 이거 노조는 집어넣어줘. 까짓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딱 집어넣고 여기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제로원. 그쵸? 하면은 자 양식이 그럴듯해지지 않았어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겨우 양식 하나 줬을 뿐인데 ERD가 그런 대로 그려졌더라. 그럼 또 다른 양식이 있을 수 있고 레포트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 정리해서 3차 정교화, 4차 정교화까지 오면 ERD가 그려지겠어, 안 그려지겠어? 그럼 그걸 그리다 보면은 부서순 인사대장 모양 부서 테이블이 또 필요하잖아, 그 테이블에. 그럼 얘를 기준으로다가 또 연결이 될 것 같고 다 연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러한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걸 하고 난 다음에도 또 3차 정교할 수 있어, 없어? 여기서 계급, 코드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쭉 연결해내면 인사급여 시스템을 정교화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려진 샘플은 아까 말했던 그 싸이월드하고 제 홈페이지하고 교재에 보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정교화 설명하고요. 그 비정교화가 뭐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정교화 사례를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테이블 여러 개 조인해서 읽는 것보다 비정교화된 테이블 하나를 읽는 게 훨씬 빠릅니다. 데이터가 다 필요할 때. 만일에 이걸 월별 파일로 만들었다고 쳤을 때 2월 데이터만 읽는다 그랬을 때 2월 데이터만 그러면 이 전체로 만든 것보다는 2월 데이터 하나만 읽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정교화에서. 비정교화는 뭐가 유리하냐면 이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는 이 생략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읽을 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유리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내가 만일에 2월 데이터를 모디파이 하고 있어요. 여기 판매 금액을 수정하고 있다 이거야. 수정하고 있는데 1월 데이터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습니다. 어떤 DB도 최소한 레코드락은 걸기 때문에 이쪽 부분 때문에 읽질 못한다 이거지. 이쪽 부분은 못 읽어요. 내가 여기를 고치고 있는데 얘를 못 읽는다 이거지. 결국에는 레포트 하나, 전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레포트 하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이 테이블에 락이 오래 걸리고 이런 짓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게 바로 데드락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자신있게 말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비정규화된 테이블이 정규화된 테이블보다 액세스가 빠릅니다. 어떤 경우에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필요로 할 때 빠릅니다. 당연히 데니스 이샤샤도 30에서 50%까지 빨라진다라고 장담을 했거든. 그래서 설계를 비정규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연간 실적을 하나 만들고 월간 실적으로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건 월간 실적으로 12달을 빼고 연 실적을 하나 더 만들었다. 썸마리 파일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문제점이 어디 있냐면 1년치를 다 찍을 때 얘는 레코드 한 건을 원 인스탄스를 뽑으면 되지만 얘는 여기서 12개 여기서 한 개를 더 갖고 와야 되니까 13개 인스탄스를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얘 하나 읽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냥 보통도 안 빨라. 훨씬 빨라. 하지만 얘가 2월 데이터 처리하는 동안에 1월 데이터는 사람이 불러갈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걸리는 페이지랑만 아니다면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 하려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쓰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밖에 없느냐? 연간 실적 찍는 프로그램 하나밖에 없느냐? 걔를 위해서 나머지 트랜잭션이나 이런 거에 락이 오래 걸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DB 설계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여기 2월 데이터 고치는 동안에 딴 것도 읽을 수 없더라. 읽으면 안 되더라. 왜? 연실적이 틀려지니까. 뭐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고 절대로 얘가 항상 다 같이 다니더라. 그럼 비정규화 하라 이거지. 나도 정규화를 하라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한 경우를 하려면 반드시 비정규화라고 나 오히려 붙이겠다 이거지. 하지만 회사 업무는 그렇지가 않더라. 얘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연, 월, 일, 연 이렇게 누적이 되는 개념으로 다 가서 원하는 것들을 읽어내야 되고 얘만 처리하는 화면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얘를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그 중에 이렇게 스트리밍 해가지고선 여기서 요 데이터 하나 고치고 라이트 해가지고선 이거를 버퍼를 오락내락 한다는 거는 입력 수정 삭제에서 얼마나 많은 오버헤드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뭐다? 13개의 로우로 읽는 것보단 한 로우로 읽는 게 빠르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하는 전제로다 이 예제를 들어보자 이거지.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여기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거는 뭐로 판단할 수 있냐면 유종이라는 유류 종류라는 거로 만들었을 때 유종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유종별로 다 판매량을 하게 되면 DB가 훨씬 간단해지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정규화 한번 했던 걸 갖다 다시 한번 코드화 시켜서 2, 3차 정규화까지 했다라는 전제로다 이렇게 설계했을 때 세 가지의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액세스했을 때에 물론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만 만든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이 썼어요. 뭐 어디는 캘렉터 쓰고 어디는 바캘렉터 쓰고 그러지 않고 똑같은 전제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전제로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전체 실적 아까 말했죠. 12달치 플러스 연간을 불러오는 쿼리 1안인 경우와 2안인 경우를 두 가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가스 코드하고 얘를 읽어야지만 어느 주유소인지 주유소명을 읽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읽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쿼리를 돌렸더니 1안에 대해서는 먼저 어느 거를 읽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0.7 대 0.6이 나왔고 메모리도 1안이 조금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가스 스테이션, 세일 리절트 요 코드, 요 순서가 여러분들이 순서 차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제로다가 물리적 스키마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스키마 구조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내봤어요. 연간 실적 파악하는 쿼리를 두 가지를 돌려봤더니 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읽어서 쿼리를 돌려봤더니 비정규화된 게 이만큼이나 빠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비정규화된 게 훨씬 데이터베이스 버퍼 블락도 조금 읽고 피지컬 리드는 많이 읽기 때문에 히트 레이시오도 좋아지고 모두 좋아진다는 거예요. 성능도 훨씬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로다 무슨 예제를 하나 만들었냐면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60개 지점 또는 100개 지점이 있는데 걔네들이 상품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상품을. 볼펜, 사인펜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 볼펜, 사인펜이 가격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실제로 응암동에서는 모나미 볼펜이 100원인데 분당이니까 110원 받고 막 이런 개념으로 다 이렇게 지역별로다가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점별 상품을 하는데 여기다 실제로 가격을 여기서 관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샘플이기 때문에 요 밑에는 보지 말고 지점별 상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품을 나누는 그 분류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대분류, 뭐 웻, 드라이, 공산품
뭐 이런 식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놔둡니다. 이때 이거를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지 많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딱 각각을 주고 리절트를 소분류 리절트, 중분류 리절트, 대분류 리절트 이렇게 리절트를 3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입력 수정 삭제 시간은 훨씬 걸리겠죠. 훨씬 걸리는 대신에 문제는 뭐가 있어요? 내가 소분류에 대해서만 보고 싶다. 중분류에 대해서만 보고 싶다. 대분류에 대해서만 보고 싶다. 이랬을 때는 이게 뭐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으로다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지. DW 개념으로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되는 경우와 그냥 대중소를 어떻게 여기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얘 테이블 하나만 만들고 중분류일 때 소분류일 때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집어넣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상품에다 집어넣고 얘를 조인해서 데이터를 찾고 데이터를 줄이고 그리고 실적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거 외에도 무지 많아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실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랬을 때 저 3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똑같이 연도, 월, 지점, 분류 코드를 알고 있었을 때 쿼리를 1안인 경우에, 2안인 경우에, 3안인 경우에 돌렸어요. 1안, 2안, 3안이에요. 그쵸?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월별, 지점 코드, 분류 코드를 알고 실적을 찍어내는 프로그램을 하나 짜봤어요. 그랬더니 1안은 이레스트 타임이 0.80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피지컬 리드, 로지컬 리드 이만큼을 썼어요. 2안은 시간도 무지막지하게 더 걸렸고 데이터베이스 버퍼 블락도 무지막지하게 썼어요. 뭐 10배 가까이 썼네. 이거 로지컬 리드는 수백 배 썼네. 그쵸? 그 다음에 3안을 계산해 보니까 시간은 조금 더 걸렸어요. 그쵸? 일랩스 타임이 시간은 더 걸렸는데 메모리 쓴 거는 얼마를 썼어요? 3배 정도 썼네요. 2배, 반, 3배 정도 쓰고 히트 레이셔는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쿼리 하나에 대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있잖아, 요거. 얘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경우와 이렇게 쌓는 경우와 입력 수정 삭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자 이거지. 쿼리는 저 정도 차이가 났어요. 쿼리는. 입력 수정 삭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얘가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공간의 낭비는 얘가 많겠어요? 얘가 많겠어요? 앞에 게 많지요. 이란이 많지요. 자, 저 정도의 데미지를 입으면서도 니네가 고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요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중복을 둘래? 비정교화를 할래?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쿼리 하나를 위해서. 좋아. 다음에 연, 월, 분류 코드까지만 알을 경우에 쿼리를 똑같이 돌렸어요. 그랬더니 시간도 이번에는 뭐가 빨라졌어? 봐봐. 이 안이 딴 거에 비해서 메모리는 더 썼을지 모르지만 시간은 훨씬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아,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유형으로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DB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퍼포먼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안, 연, 월, 지점, 상품 코드, 분류 코드까지 다 알았어, 이번엔. 다 알고 나니까 포인트 쿼리에 가까우니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 차이도 0.04초나 별거 없지만 얘나 즉 내가 조인의 대상이 되는 쿼리에 포인트 쿼리 그것도 인덱스로 달린 애들만 차이 들어간다면 1, 2, 3안으로 했을 때 성능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3안이 제일 좋은 설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 값의 범위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1안, 2안이 쓰는 것뿐인데 알 수 있는 구조에서 데이터가 연, 월, 지점, 상품 코드, 분류 코드를 안다라는 건 내가 조인해낼 수 있는 모든 코드 값을 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설계가 제일 유리하다라는 거야? 그런 이유가 많다라면 이 설계가 입력 수정 삭제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한 거래요. 이거는 각각을 보기에는 제일 빠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다 여러분들이 정규화와 중복을 이해를 해줘야지 특정 프로그램 한 개를 위한 그러한 정규화를 여러분들이 계속 고집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의미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비정규화를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전체 시스템의 성능 관점에서 정규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상세화 단계에서 도메인. 여러분들 도메인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데이터 영역. 영역이라는 게 도메인이에요. 도메인 값에 대한 정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건 뭐냐면 도메인이라 하면 원래 속성이 포함하는 유효한 valid value 속성이 포함하는 값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는 항목이 있다. 거기는 1 또는 2만 들어와야 된다. 1일 때 남자, 2일 때 여자. 이걸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물리 모델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가 들어온다. 날짜가 들어오는데 만일에 빈칸으로 들어온다. 빈칸으로 들어오면 널 값을 먹는 게 아니라 시스템 데이터를 먹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유효한 값이에요. 어쨌든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뭐라고 한다? 도메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룹 속성의 이거 애토믹 밸류와 같은 형태로 유효한 규칙에 따른 제한된 범위를 말한다. 영역값을 설정한다. 속성 정의서를 작성한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모델링에서 설정해야 되는 데이터 영역 검토 항목은 이 정도가 된대요. 속성의 명칭은 뭐다? 이것도 도메인이야. 속성 명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속성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이놈의 데이터 타입이 캘렉터인지 바캘렉터인지 바캘렉터2인지 C랍인지 B랍인지 뭐 이런 거 결정해야 하네요. 그것도 뭐라는 거야? 데이터 형태도 도메인이야. 그 다음에 이거 길이를 몇 바이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야 하네요. 4번은 6바이트로 해야겠다. 학번은 8바이트로 해야 되겠다. 이름은 8바이트로 해야 되겠다. 이 랭스도 결정을 하거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들어오는데 캘렉터 13바이트로 있지만 포매팅은 어떻게 해라? 중간에 6번째하고 7번째 사이에 대시를 집어넣어서 포매팅해라. 이런 거. 이런 것도 도메인 값이야. 제한 범위. 이유 필드에는 0에서 9만 와라. A, B, C 3개만 와라.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아니면 A, D, F만 와라. 이런 것도 뭐라는 거예요? 레인지 값으로 주면은 그걸 제한 범위라고 한다. 유일성 여부. 널이냐 난 널이냐 유니크냐 난 유니크냐 이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널값 여부. 이것도 다 도메인이에요. 다만 디폴트가 DBMS의 디폴트가 널이 디폴트일 뿐이지 속성값이 유일하다 안 하다 이런 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도메인 밸류예요. 유효한 값.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성별 같은 것들. 디폴트 값.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특정 칼럼에 데이터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알고리즘도 뭐에 해당된다? 도메인에 해당된다. 무슨 얘기냐? 저번에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이 된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걸 스토어드 프로세서나 트리거를 개발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갔죠. 그 스토어드 프로세서나 트리거도 뭐라고 한다? 도메인 값으로 처리한다. 도메인 정의에 들어간다. 이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속성에 관련된 값들을 처리하면 그걸 다 도메인이라고 처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 검토를 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식별자. 주식별자는 유니크해야 되면 난널이면 이제 귀 따갑죠. 2개 이상의 속성들로 구성되면 유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널 값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드는데 A, B 2개의 칼럼을 묶어서 PK를 만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A는 난널이지만 B는 널이 돼도 합해서 난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된다. 얘네가 프라이머리 키 갔으면 각각 또 널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합해서 널이면 큰일 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DB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거고 부식별자는 유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니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널 값을 허용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가능하면 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Foreign Identifier 외래식별자 알죠? 주식별자와 동일한 영역으로 정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동일하지 않게 하고 그랬지만 요새는 케이스 툴 갖고 릴레이션으로 다 찍 거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없는데 옛날에 무슨 얘기냐면 4번 EMP 언더바 M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캘렉터 8바이트로 만들고 이걸 릴레이션으로 갖고 있는 가족사항에 가보면 얘는 EMP 언더바 N호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바캘렉터 12바이트로 만들고 막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포린 키의 범위는 어딜 벗어나면 안 된다? 나의 상위 개체의 프라이머리 키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이네리턴스 상속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포린 키는 나의 슈퍼 타입의 프라이머리 키의 모든 조건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추출 알고리즘, 제한 범위나 추출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명시해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걸 한번 만들어줘라 이거야. 개체는 뭐가 있는데 속성은 뭐가 있는데 이것도 다 케이스 툴로 만듭니다.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엑셀로 만들어서 오려 붙여서 그렇지 ER윈이나 뭐 시스템 아키텍트 뭐 이런 파워 디자이너 이런 그 툴 가지고 다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데이터 타입, 널이 온다 안 온다, 유니크하다 안 하다, 제한 범위. 예를 들면 품목 항번, 그러니까 항목 순번은 0보다 커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0보다 커야 된다. 이것도 도메인이야. 수량은 1보다 커야 된다.
발주 단가는 0원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납기 예정일은 발주가 나가는데 납기하는 예정일은 오늘 날짜보다 발주하는 날짜보다는 뒤에 있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데이트 타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발주 금액은 발주 수량 곱하기 발주 단가가 해야 된다. 알고리즘이요. 그쵸? 요건 뭐예요? 올썸 발주 금액이다. 간단하게 써라 이거지. 이건 물론 어떤 때 그룹 바이를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 테이블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발주 번호로 그룹 바이해서 올썸 때리면은 여러분 썸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추출 속성? 그래서 추출 속성에 대해서 알고리즘들을 집어넣는 걸 추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로 처리한다? 도메인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속성 업무 규칙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도메인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제 3단계 상세가 끝나는 건데 한 개체에 입력성 삭제가 발생할 때 저번에 우리 이거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언제 입력성 삭제 나왔냐면 우리가 RI constraint, referential integrity 참조 무결성할 때 foreign 키 쪽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 primary 키 쪽에 데이터가 삭제될 때 이런 설명을 계속했었거든요. 똑같습니다. 다만 얘는 대상을 누구로 한다는 거야? 속성에 대해서 한다는 것만 달라지죠. 다른 개체 내에 존재하는 다른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속성에 대해 발생되는 이벤트의 연쇄적으로 발생하므로 속성 연쇄 작용, 트리거라고 한다. 트리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그 방아쇠입니다. 방아쇠, 트리거링. 총을 여기서 빵 쐈는데 죽기는 이쪽에서 죽는다. 뭐 이런 개념, 자살하는 사람 빼고. 이라고 이해하면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A 지역에서 오퍼레이션이 일어났는데 B 지역에서 그러니까 결과가 발생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연쇄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쓰거든. 속성 업무 규칙 정의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은 이런 뭐 업무 규칙 정의서를 만들어라 이런 일을 했어요. 속성 업무 규칙 정의의 대상이 되는 거는 속성 값에 대한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한다. 일치성, 트리거, 동일 다른 개체의 속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중복 자료 유지에 관한 정의다. 예를 들어서 A가 고쳐지면 카드 마스터 쪽에 이름이 고쳐지면 뭐다? 주소에 있는 이름도 고쳐져라. 이것도 트리거로 집어넣어야 돼요. 중복 자료의 유지도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서 뭐를 한다? 속성 업무 규칙의 대상이 된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복을 하게 되면 어려워지는 게 이런 속성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인컨시스턴시 불일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추출 속성 이벤트에 관한 정의를 하고 설계 속성 같은 것들, 디자인드 어트리뷰트 열심히 설명했죠. 설계자의 마인드를 집어넣고 성능을 한꺼번에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다 집어넣는 설계 속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속성 업무 규칙의 대상이 된다. 거기에서 이제 속성 업무 규칙 정의서를 한번 보게 되면 품목 상위 개체는 이것이고 하위 개체는 속성명은 그러니까 발주 디테일인데 입력될 때 품목 번호가 존재하면 실행하라. 이건 뭐예요? RI 트리거죠. 그렇죠? Referential Integrity예요. 이건 참조 무결성에 해당되죠. 업데이트 할 때 품목 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실행해라. 얘가 업데이트 된다는 건 슈퍼 타입이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입력은 그 서브 타입이었고 딜리트 될 때도 한 번도 품목 번호가 하위 타입에서 쓰이지 않았을 때만 실행하라. 즉 다시 말해서 캐스케이드를 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리스트릭트 참, I'm sorry, 리스트릭트. 이런 거는 이제 RI에, 그러니까 저번에 배웠던 거에 해당되는데, 요런 것들이 속성 트리거에 해당돼요. 발주 마스터에 발주 디테일이 입력되는데, 발주 디테일이 입력될 때 어떻게 해줘라? 발주 합계 금액이 어디 있냐면, 발주 마스터 쪽에 있어요. 거기에 현재 있는 금액에다가 현재 들어오는 발주 금액을 더해줘라. 빼줘라. 그러니까 수정 후 금액은 더하고 수정 전 금액은 빼줘라. 업데이트.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속성 트리거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지. 이것들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트리거로 만들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트리거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스토어드 프로세스로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내장형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지침이다 이거지.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관계형 DB를 쓰면서 그 뭐 새로 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뷰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 이 뷰라는 개념은 많이 듣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델링 코र्스 해오면서도 앞에서 내가 한번 설명했어요. 스키마 3단계 할 때 설명을 했어요. 그때 무슨 말을 썼냐면 유저 뷰다, 익스터널 스키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학생과에 있는 직원은 학생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뭘 보고 싶다?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싶다. 뭐 서무과는 학번, 성명, 주소, 우편번호 이걸 보고 싶다. 이것을 각각의 유저 뷰라고 하고 그 유저 뷰를 익스터널 스키마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뷰라는 개념은 뭐냐면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바운더리에 들어온 값들의 집합 이것을 뷰라고 한다라고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계형 DB에서는 그것을 뭐로 가상의 테이블로 관리해준다. 이것이 뷰의 개념입니다. 관계형 DB의 개. 원래 뷰라는 건 보고자 하는 바운더리에 들어온 데이터 값들의 집합이 뷰예요. 그거를 관계형 DB에서는 가상의 테이블로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지. 가상의 테이블로 만들어준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의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물리적으로는 저장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다른 업무 영역 내에 다른 사용자 간의 데이터 메타를 통합하고 사용자 간의 뷰를 중복 불일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관계나 업무 규칙을 추가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 통합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진행 단계 뷰에 대해서 공통 부분 도출 관계 속성에 대해서 공통 부분을 도출해봐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통 부분이 데이터를 찾아가는 방법이 똑같다든가 관계가 똑같이 표현되면 거기에는 뷰는 통합의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뷰를 너무 만들지 말고 통합적으로 필요한 거 몇 개만 만들어서 써라 이런 뜻으로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뷰 다 만들어 갖고 쓰면은 시스템 카테고리 데이터 딕셔너리가 복잡해져 갖고 걸거쳐 가지고 나중에는 뷰 때문에 못 쓰겠다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데미지를 줍니다 사실. 그런데 뷰는 가상의 테이블로 되니까 공간을 안 먹으니까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갖고 무조건 뷰를 많이 만든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뷰는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쓰는 게 좋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업무를 관리한다고 칩시다. 하나의 제품은 입고가 일어나고 그 입고는 출고가 되고 출고됐던 건 매장에서 판매가 일어나는 이러한 DB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제품이 100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나의 제품은 10번 정도로 다 생산 입고가 일어난다면 이 데이터는 1000개가 될 겁니다. 그쵸? 1000개가 그러니까 한 번에 입고될 때 100개씩 돼가지고 1000개가 10개의 매장이 있는데 출고를 10군데로 내보낸다면 이게 만 개가 될 거예요. 10,000개로 매장에 나갔던 게 각 고객들한테 하나씩 판매가 되니까 얘는 10만 개가 될 거예요. 10개 나갔던 게 하나씩 판매되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트랜잭션 데이터라는 것은 이렇게 팬아웃 스타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즉 팬아웃 부채꼴처럼 이렇게 맨 처음에 나는 미약했지만 나중에 트랜잭션이 이렇게 발생하는 게 여기가 퍼포먼스의 튜닝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러한 구조로 팬아웃 개념의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죠. 제품에 대해서 입고는 몇 개 됐고 출고는 몇 개 됐고 판매는 몇 개 됐는지 여기 썸마리 테이블을 만들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지.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사장님이 뭐가 보고 싶으냐면 사장님은 이런 데이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제품 번호, 제품명, 입고 총수량, 출고 총수량, 판매 총수량 이걸 사장 뷰라고 할게요. 사장님이 이걸 보고 싶어요. 그럼 이 4개 테이블을 워드 바이 그룹 바이 어쨌든 조인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데이터를 줄 수가 없어요. 여기 썸을 해야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격리이사는 제품 번호, 제품명, 제품 단가 여기 있네요. 그쵸? 제품 단가, 입고 총수량, 입고 총금액, 입고 총수량 사장님 데이터에다가 돈을 곱해서 찍어달래네요. 보니까 격리이사님이 그냥 결산 걸려갖고 바빠 죽겠는데 그때마다 이거 만들려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뷰로 만들어서 그때 찍어 쓰세요. 그리고 이제 알려준다 이거지. 생산이사는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수량으로다. 입고 제품명, 제품명도 필요하고 입고 총수량, 출고 총수량. 입고에서 출고를 빼면 재고량이 되고 판매 총수량. 그러면 출고 총수량에서 판매 총수량을 빼면 출고 대비 재고량이 남게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다 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격리이사나 사장님이나 생산이사나 다 4개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그룹 바이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레포트들이에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뷰 만드는 방법은 피지컬 모델링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사장 뷰는 이거고 격리이사 뷰는 이거고 생산이사 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을 만들어 썼어요. 쓰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잘 써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불러다 써. 사장님이 자기 거 사장 뷰 셀렉트 아스타 프롬 사장 언더바 뷰
where 제품 번호는 뭐뭐일 때, 뭐뭐보다 클 때, 판매, 뭐 입고 총수량 뭐 얼마 이상일 때,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읽어서 사장님 갖다 쓰는데 문제 없어요. 격리이사, 생산이사. 그런데 지금 결산 걸려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시스템은 빵빵빵빵 되고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요거 한번 보세요. 하나로 만들어서 같이 써도 돼야 될 거를 세 개씩이나 뷰를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숫제 요런 통합 뷰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사장님도 이거 읽어 쓰고 격리사도 이거 읽어 쓰고 생산이사도 이거 읽어 쓴다면 뷰는 하나만 만들면 되지 않겠니 하고 말하는 거. 이게 뭐냐면 통합 뷰다. 유저가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뷰 항목별로다가 뷰를 다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뷰도 말이에요.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만들기 위해서 뷰니까 이렇지 제품 번호 전체, 입고 전체, 출고 전체, 판매 전체를 읽어서 뷰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뷰가. 뷰라는 건 어떤 때 의미가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축소를 해서 보고자 할 때 그때 뷰가 의미가 있는 거지 전체 데이터를 뷰로 만든다는 건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하지 않아야 될 짓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오라클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오라클의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뷰를 이런 때 써라 그리고 이제 제시를 해줬어요. 보안을 목적으로 할 때 전체 개체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별로 보고자 할 때 열이나 칼럼을 제공해 줄 때, 즉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제품 마스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가격도 있고 뭐 규격도 있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엔지니어는 규격 관련된 것만 보고 가격 관련된 건 구매가만 보고 이렇게 막아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들만 따로따로 보게끔 해줄 때 이때 뷰를 쓰는 게 많이 유리하다.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번호가 뭐일 때는 뭐뭐뭐 빼고 보여줘라 이거보다는 훨씬 이게 뷰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용자의 편리함, 여러 개의 개체를 복잡성을 숨기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준다. 즉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풀 데이터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다음에 수행 속도를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진행 순서를 정하거나 튜닝 관련 뷰 등을 작성하여 시스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뷰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라클에서 DB 튜닝하거나 DBA가 보는 명령 중에 V 동적 뷰라는 게 많아요. V 파라메타스 뭐 이런 것들, V 세션의 상태를 본다든가 이것도 다 DBMS들도 뭐로 만드는 거예요? DBMS도 자기 데이터를 관리하는 테이블을 갖고 있고 그 테이블들을 액세스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순간에 데이터를 던져주는 걸 뭐로 만든 거야? V 라는 이름을 붙인 뷰로 만든 거거든. 그게 그런 것들에서 쓰기 편하다. 융통성 향상, 데이터 모델 객체의 변경으로 응용 프로그램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뷰에서 데이터를 주게 되면 데이터 핸들링하는 그 부분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다. SQL 성능 향상을 위해서 쓴다. 논리적 칼럼이나 유니언, 그룹 바이 등을 사용할 때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뷰를 써서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유니언, 그때그때마다 그룹 바이 하는 것보다는 뷰를 만들어 쓰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템프 테이블 작업을 처리에 사용한다. 이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튜닝 시간에 이런 템프 테이블을 쓰는 게 유리한 경우와 쓰니까 오히려 불리한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배우게 될 텐데 데이터 수정 작업이나 개발 단계에서 표본 데이터 생성 및 응용 프로그램 작성 전에 시험에 활용한다. 그래서 통합 뷰가 이런 이 장점을 준대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데이터 모델 통합이에요. 모델 통합을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최영락이가 모델 통합해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책에는 이렇게 썼지만 강의할 때는 뭐라 하냐면 필요한 경우에 통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세 가지 통합을 얘기를 했는데 개체 통합, 관계 통합, 속성 통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봐서도 알겠지만 엔티티를 하나로 만드는 거,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 속성을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체 통합, 같은 유형의 개체이고 데이터량이 소량일 때 여기 틀림없이 말했어요. 소량일 때라 그랬어요. 대량은 안 돼. 주식별자의 구성이나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보다는 거의 같고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일치하며 개체 유일성 규칙에 위배되지 않을 때, 즉 뭐예요? 프라이머리 키를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관계 통합은 ERD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데이터를 찾아 들어가는 순서가 똑같아요. 그럼 통합의 대상이 되거든.
서로 참조하는 개체가 같고 사용되는 형태가 유사하며 참조 무결성 규칙이 일치할 때.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테이블이 하나 있고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얘랑 얘랑 1대1 관계야. 얘랑 얘랑 1대1 관계야. 근데 이 데이터를 찾거나 이 데이터를 찾을 땐 반드시 얘를 읽어서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럼 얘랑 얘랑은 둘 다 1대1이니까 합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관계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표현된 개체의 속성들이 많은 부분 같고 일부분이 다르며 해당 속성의 일부가 발생 시점이나 처리 방법이 다를 때는 속성 통합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우리 회사에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더니 구매관리 시스템하고 영업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구매관리 시스템에선 거래처를 관리하고 영업관리 시스템에선 고객 개체를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 똑같아. 다만 뭐가 다르냐면 거래처 코드야. 고객 코드야. 근데 10바이트야 둘 다. 얘는 거래처명이야. 고객명이야.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럼 이 두 테이블을 합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거든. 이걸 합해서 이렇게 가요. 거래선 구분. 이게 통합이다 이거지. 그런데 거래처가 5만 개가 있었어. 고객이 10만 개가 있어. 15만 개야. 합할 수 있어 없어? 합해라 이거지. 그까짓 거. 10만 개? 데이터 얼마 안 되니까. 거래처가 100만 개야. 고객이 1000만이야. 합해 안 해? 안 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내가 말한 10만 개냐 1000만 개냐의 차이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스펙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각각으로 쓰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가 얼마 안 달 때 소량인 경우에 우리가 관계형 DB 쓰면서 오라클, 인포믹스, 사이베이스, DB2 이런 상용 유명한 관계형 DB들을 쓰면서 데이터 10만 건은 많다고 안 보거든. 데이터 10만 건은 인덱스 잘 달고 프라이머리 키 조정 잘하면 많다라고 안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제 없다라고 보는데 100만 건, 1000만 건 막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는 통합할지 말을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해야 돼요. 이게 통합이거든. 그러다 보면 거래처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외상 매입금하고 외상 매출금만 달라. 그럼 거래선 구분 코드를 집어넣어 놓고 거래처에서 나온 항목과 고객이 나온 항목. 물론 이거를 여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금액, XX 금액 하나를 집어넣어 갖고 거래선 구분이 1일 때에는 외상 금액이 들어오고 2일 때는 외상 매출 금액이 들어오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랬는데 3일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그 고객이 우리의 거래처이면서 고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코드를 다른 거를 줘도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는 이게 무슨 소리죠? 예외 처리라는 얘기죠. 데이터에는 예외 처리를 집어넣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얘기거든. 그 예외 처리를 하지 말자. 우리는 그 예외 처리의 대상이 되는 거를 뭐로 해준다? 다 데이터 처리로 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 데이터 모델링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로 만들 수 있냐면 이게 뭐예요? 익스클루지브 OR죠. 익스클루지브 OR는 데이터가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여기만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거 익스클루지브 AND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AND로 만들면 양쪽 중에 한 군데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OR가 맞아. 그럼 익스클루지브 OR를 쓰라 그랬어요? 쓰지 말라 그랬어요? 가능하면 OR는 쓰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대빵 관계로 만드는 게 더 유리하죠. 이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안정성, 확장성 분석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거. 저는 어디 가서 ER 모델 이거 그려주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안정성, 확장성 분석이에요. 이놈의 내가 열심히 DB 만들어 놨더니 ERD 그려놨더니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를 반영해라 이거거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반영하는 게 안정성, 확장성 분석이에요. 다만 업무가 바뀌더라도 최소한도로 고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자.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교차 개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항목을 3개만 관리하지만 내년에 5개가 된다. 그걸 항목으로 박을 것이냐 아니면 교차 개체로 빼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게 확장성이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올해까지는 가족수당을 안 주는데 급여 시스템 개발하는데 내년에 가족수당을 줄지도 모른다. 줄 것이다. 줄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DB 만들면서 가족수당 항목을 만드는 게 좋겠어? 안 만드는 게 좋겠어? 만드는 게 좋겠다. 이 개념이 이제 확장성인데 안정성 확장성인데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 회사 업무를
앞으로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같은 DB 모델러가 하기보다는 누가 해야 된다? 해당 업체의 담당자들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게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서 DB 모델을 다시 고쳐줘야 된다. 정규화된 DB는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하라는 이유 중에 뭐냐면 앞으로 환경이 변하더라도 변경되는 내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정규화 해놓은 상태다. 그 얘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진행 단계, 개체 변경, 관계 변경, 식별자, 속성, 업무 규칙 변경 가능성, 이 5가지의 변경 가능성을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뭘 만들었냐면 품질 검증 대상의 항목으로다 개체, 관계, 속성, 식별자를 만들었어요. 개체는 뭐예요? 단수에 의미 있는 이름을 썼느냐. 우리 앞에서 다 들었던 내용들이죠.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야. 베타성, 주식별자, 노멀라이즈, 상세 정의, 앞에 썼던 얘기들 다 썼어요.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해 보자. 우리 ERD 그렸으니까. ERD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럼 관계 품질 검증. 각 관계의 명칭은 정확히 줬느냐. 근데 주로 한국말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2개 이상 노드와의 관계. 즉 엔티티 하나 툭 만들어 놨더니 손을 근 데가 하나도 없더라. 그건 잘못됐다. 각 노드의 차수와 선택성. 1, 제로, 오리발. 이건 제대로 했느냐. 필수적, 유효적, 중복관계, 외래 식별자가 반드시 존재하느냐. 참조 무결성은 정확히 했느냐. 참조 무결성 RI 컨스트레인트 설명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속성 의미 있는 이름이냐. 속성에 존재하는 값 개수가 몇 개냐. 1도 들어올 수 있고 2도 들어올 수 있더라. 그러면 안 된다. 1 또는 2가 들어와야 된다. 반드시 하나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속성값은 atomic value가 존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도메인 이게 뭐예요? 반복되는 속성은 없느냐? 이게 무슨 소리야? 1차 정규화 제대로 했니? 그 소리죠? 두 번째, 그룹화 가능 속성. 그룹화 가능 속성이 뭐예요? 반복 그룹화에서 엔티티로다. 1차 정규화가 사실은 원래 여러분들한테 eliminating repeating groups라 그랬거든. 반복 그룹되는 거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거로 설명해서 그렇지. 1차 정규화 제대로 했니? 그런 소리예요. 프라이머리 키 일부에 의존하는가? 2차 정규화 제대로 했니? 그 소리죠. 비식별자에 의존하는 속성은 없는가?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3차 정규화 제대로 했니? 그 소리를 했죠. 프라이머리 키 빼고 속성들 중에서 식별 관계를 따져내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3차 정규화. 멀티 밸리드 디펜던시 4차 정규화 했니? 식별자는 명칭, 정의, 구성, 크기, 순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디파인 됐니? 이것들을 다 검증을 하자. 이게 이제 검증이에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규칙을 검증하는데 룰, 비즈니스 룰들이요. 트리거의 대상이 되는 거, 스토어드 프레셔 대상 되는 거, 뷰로 만들어야 될 거. 물론 이제 뭐 패키지라는 건 특정 DBMS만 쓰는 개념이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써야 되는 이러한 구조들을 다 여러분들이 로지컬 모델링의 끝 단계에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 놓고 이제 완전성 검증을 해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 끝나지는데 완전성 검증, 논리 모델링이 사용자 인터뷰, 시스템 문서, 장표, 보고서 등과 비교한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사용자 인터뷰를 이용해서 단문장으로 잘만 고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ERD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건 이제 탑다운 방법이라 그랬고, 바텀업 방법은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양식 문서를 다 받아내라 그랬어요. 그럼 그걸 분석하면 틀림없이 ERD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바텀업 방법이다 그랬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급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레포트를 100개를 받았다고 칩시다. 양식 문서, 레포트, 문서, 어쨌든 장표 다 해서. 그럼 거기다 번호를 다 매겨요. 1, 2, 3, 4, 5, 6, 7, 8, 9, 100 해갖고 이제 그래갖고 다 복사를 해. 해서 ERD 여태 만들어진 거 한 장 착 놓고 자, 이 레포트 다 처리하나? 그리고 물어봐요. 1번 하고선. 그러면 네, 다 합니다. 이제 서로들 이제 얘기가 될 거 아니야. 좋아. 그럼 이제 DB에 다 반영됐네. 그리고 한 장 찢어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어떻게, 이건 레포트인데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해. 그럼 이 레포트는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ERD가 엔티티가 쫙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1, 2, 3, 4, 뭐 이렇게 해서 릴레이션 쫙 있고 다 이제 선을 그어놨어. 그럼 이제 레포트가 하나 나온 거야. 이번엔 이거 찍어야 돼. 이 레포트 우리 이 DB 갖고 찍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물어봐요. 그럼 대답해요. 예. 2번 데이터를 읽어갖고요. 뭐 릴레이션이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7번 데이터 조인해가지고요. 9번 읽으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아, 그래. 근데 그거 다 찍는데 요 항목은 못 찍네요. 그래, 이제 물어봐, 이제. 그럼 이건, 이거 추출 속성 아니야? 아, 여기 추출 속성 집어넣자. 이 개념으로 다 계속 검증하는 거. 이걸 완전성 검증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뷰를 모든 밑에 했다. 그것도 성능 좋게 하기 때문에 그때서 로지컬 모델링이 끝났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지. 그래서 입력 화면 보고서가 다 나올 수 있는지 확장성이 고려됐는지 이걸 본다 이거지. 이래서 이제 논리 모델링이 끝나는 거예요. 이 예제는 여러분들한테 전에 그 설명드렸던 예제입니다. 이게 은행, 지점, 고객, 지점 뭐 하는 건지 알죠? 이제 지점 고유번호, 지점 명칭, 주소, 전화번호, 명사 다 이렇게 그 여러분들 창구 직원 뭐 해서 명사 다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 그다음에 명사 고른 다음에 무슨 짓을 알았지? 두 번째, 명사를 정리하십시오. 이 명사 중에 같은 의미가 있는 걸 날려버리고 명사 중에 일부는 속성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뒤에다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속성 적을 때에 여기에 만일에 원금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다면 원금은 나중에 엔티티를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럼 속성으로 들어갈 걸 놓쳤구나 알 수 있다고 사실은. 각각을 정리해서 같은 의미가 있는 걸 날렸더니 둘, 넷, 6개의 엔티티가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동사 정리하라 그랬죠? 관리한다, 관리된다, 가진다, 있다, 뭐 이런 그 동사 앞에 명사를 다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죠? 이 시나리오를 보고.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요. 그럼 어디다 선을 그라는 거야? 얘랑 고객과 지점은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죠. 지점과 사원은 선을 그어야 되고, 그렇죠? 고객과 계좌도 선을 그어야 되고, 고객, 계좌, 지점은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고, 계좌,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동사 앞에 있는 명사들을 대체하고 선을 그어보면 여러분들이 관계를 그릴 수 있다. 앞에 걸 대충 그려봤더니 이러한 ERD 구조가 되더라. 이때 선을 긋고 아까 사원과 지점은 선을 그려 그랬잖아요. 사원과 지점을 선을 긋다. 그 다음에 뭘 따지는 거야? 1, 0, 1, n, 1, 0, 1, n. 한 명의 사원은 지점이 없을 수 있다. 맞아요. 본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지점에 근무한다. 한 사원이 여러 지점에 근무할 수 있다. 겸직 빼고 없다. 하나의 지점에는 사원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다. 아니다. 한 명만 있을 수 있다. 그렇다.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맞죠? 지점별 사원은 여기 교차가 필요하네. 나왔어 안 나왔어? 도출해 나간다 이거지. 이해되겠죠? 물론 노테이션 이거 일자로 바꿔야 되네. 그쵸? 여기 X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ERD를 그려가는 걸 뭐라 그런다? 다음 방법이라 한다. 이렇게 예제를 들었고요. 챕터 4에 보면 사례 연구에 이런 내용들이 몇 개씩 또 이제 예제로 돼 있어요.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수강 신청에서 뭐 이런 명사들을 다 도출해 가지고 명사 도출했죠? 동사에다 명사들을 대입하고 선을 찍어 보니까 ERD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등록할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나왔어요. 순환 관계로 다 이렇게 등록해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설명이 나왔고 이건 인사기록 카드예요. 어떤 회사 인사기록 카드를 가지고선 쭉 만들어 봤어요. 이게 4번 반복되고 3번 반복되고 이게 3번 반복됐어요. 이게 그럼 벌써 1차 정규화 대상이 하나, 둘,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차 정규화 대상을 뽑아냈어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신장, 몸무게 이거 신체상하고 병역상까지 그냥 뽑아냈나 봐요. 그렇구나. 같이 뽑아내버렸어요. 1차 정규화로다. 그룹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차 정규화는 지금 현재 보니까 2차 정규화의 대상이 없네요. 그래서 2, 3차 정규화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3차 정규화에서 직전 코드, 직종명, 부서 코드, 부서명.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받을 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받으라 그랬잖아요. 직전 코드, 직종명, 부서 코드, 부서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받는 게 훨씬 정교하기가 좋더라. 앞에 이제 가지고는 요 정도 ERD가 그려지는구나 알 수 있어. 수강 신청서 갖고선도 또 한 번 해봤어요. 이건 10번, 4번 반복되니까 10번 반복되고 4번 반복되는 거예요. 신청은 하나 이상 있지만 변경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관계를 다 따져요. 여기에서 연도, 학기의 학번에 대해서 학번을 알게 되면 소속 코드하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다 뽑아냈어요. 1차, 2차 정규하죠. 그렇죠? 3차 정규하는 얘를 대상으로 하는데 요 내용에서 강의 코드하면 강의명을 한다든가 과목 코드를 알면 과목명을 한다든가 이거 뽑아내서 연결해내면 그걸 뭐라고 한다? 3차 정규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양식이 하나 주면은 ERD가 그려지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전에 한번 뭐 업체에 가서 프로젝트 할 때인데 직원이 어떤 여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나는 이제 그때 그 DB 그리고 그 프로그램 짜는 거 이거를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감시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한여름 되면 되게 졸리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그 여직원이 막 열심히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앞에서 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제 꼬박꼬박 졸다 일어났으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가다 그랬어요. 야, 뭐하니? 그래서 이제 말을 걸었더니 대뜸 핸드는 얘기가 프로그램 짜지요? 푸들이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미안하니까 졸다 깨어서 이제 그래 그럼 프로그램 다 짜지면 나 결과나 한번 보여줘라. 그리고 인사치레로 하는 거야. 나는 뭐 꼭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심심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한 3일이나 4일쯤 지났더니 얘가 그 프로그램을 낼름 갖고 오더니 나한테 이거 다 짰는데 한번 보세요.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짰다는 듯이 나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지도 않아요. 우리 그런 거. 보면서 잘 짰네. 그냥. 그래서 이제 말았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 하다가 또 한 몇 달쯤 있다가 뒤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지나가는데 이제 발색 때가 세수하러 가다가 보니까 또 프로그램을 짜는 거야. 걔는 푸들이니까 프로그램만 짜는 거야. 그래서 너 뭐야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다 짜면 또 보여줘라. 나는 인사로 한다 그랬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또 갖고 왔어. 한 일주일쯤 있더니 이거 또 짰어요 교수님? 그리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 프로그램을 받는 순간에 잠이 확 깼어요. 너 이거 저번에 짰잖아. 내가 그랬어요. 그때 아니야 이게 빠락빠락 안 짰다는 거야. 난생 처음 짰다고 그냥 진짜 빠락빠락 우겨대요. 근데 레퍼트를 내가 틀렸어요. 새로 짠 건 맞아요. 새로 짠 건 맞는데 그런 프로그램 안 짰었어 걔는. 레퍼트가 하나 있는데 4번 성명 직위 주소 몇 개 있어. 성별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레퍼트는 뭐가 나왔냐면 4번 성명이 아니야. 직위 성명 주소 이 위치가 좀 바뀌었어. 그 다음에 여기 한 칼럼이 더 들어갔어요. 칼럼이 여기 없던 게 한 칼럼이 더 들어갔어. 물론 새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전산쟁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일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테이블도 똑같은 거 읽고. 그러면 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정보를 알게 되면 이 프로그램 짤 때는 훨씬 쉽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물론 이제 새로 짠 건 맞아. 내가 진 거지. 왜 그러냐면 대충 타이틀을 쭉 보니까 저번에 짠 거랑 똑같은데 이랬지만 실제로 걔는 이 위치가 바뀌었고 여기에 7개 칼럼이 있었는데 여기 8개 칼럼이 있으니까 틀린 프로그램이다. 새로 짰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만일에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디파이를 해냈다든가 알아냈다면 이거 일주일 걸려서 짜는 것보다 훨씬 쉽게 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거를 각 회사마다 업무에서 전산화됨의 요구가 프로그램이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하기 때문에 뭐 다시 작성하는 일도 매우 많다. 다 읽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뭐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한다. 이것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부재 중이거나 바뀌게 되면 더욱 심화된다. 알 수도 없다. 누가 언제 뭘 짰는지 회사 사람 바뀌면 못 찾는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의 관리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서 관리하고 각 응용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항목들을 관리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서 참조하고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봤다. 재사용시킨다. 비용이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좋다.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을 쭉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업무 분석을 했어요. 개발 목적은 전산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만든다라고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든 거야. 각 회사에서 정보 자원을 관리한다. 프로그램을 요청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관리한다. 쭉 쓸 거예요. 우리 정보 시스템이 하는 일이죠. 우리 전산쟁이들이 하는 일들을 그 업무별로 쭉 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ERD가 그려지더라 이거지. 가능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의 하드웨어에는 OS를 여러 개 쓸 수 있더라. 맞아요 틀려요? 못 쓰는 전제로 했어요. 이거 그 회사는 은행이었거든요 그때. 자 하나의 OS는 여러 하드웨어 쓰고 하나의 하드웨어는 하나의 OS만 쓴다는 전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닉스면 유닉스, 엔티면 엔티 이렇게 쓰지 유닉스와 엔티를 동시에 올려 쓰진 않는다는 전제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하드웨어는 여러 개 DBMS를 쓸 수 있더라. 맞아요? 맞잖아요. DBMS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하드웨어는 여러 DBMS를 쓰더라. 그래서 내 하드웨어 1, 2, 3, 4, 5라는 하드웨어는 DBMS가 오라클도 쓰고 DB2도 쓰더라. 프로그레스도 쓰더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했어.
그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있는 DBMS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더라.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엔티티가 존재하더라. 맞아요? 맞아요. 하나의 엔티티에는 하나 이상의 칼럼들이 존재하더라. 맞습니까? 하나의 속성은 식별자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식별자는 여러 속성을 쓸 수도 있어요. 그쵸? 한 속성은 여러 식별자의 속성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명이라는 필드는 A라는 식별자의 속성으로도 써먹을 수 있고 B라는 식별자의 속성으로 써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속성과 식별자의 관계는 뭐에 있다? many to many의 관계에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식별자별 속성으로 다 만들어냈어요. many to many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세요.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속성을 쓰더라. 맞습니까? 한 속성은 여러 프로그램을 쓰더라. 그게 입력되는 거로 쓰는 건지 그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어쨌든 한 프로그램은 여러 속성을 쓰더라. 한 속성은 여러 프로그램이 쓰더라. 맞죠? 그래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은 어떤 속성을 쓰더라를 관리했어요. 이거는 뭐 나머지 오류 조치네 이런 건 이제 조금 더 했고 이 프로그램은 어느 프로젝트 같다 이런 건 이제 그 회사에 맞춰서 그려주느라고 했던 거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DBMS에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학번, 성명, 주소를 활용하는 프로그램들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개념으로 확장을 해 나간다. 확장을 해 나가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까면은 훨씬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다 만들어 줬어요. 이걸 다 만들어서 줬더니 안 써.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왜 안 쓰냐 그러고 이제 한 6개월 뒤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네 은행이 그러니까 온라인 시스템 돼가지고 15년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고 지금 쓰고 있는 DB도 수십 종류인데 이걸 못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게 이거 프로그램 요걸 못 만들겠다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지금서부터 새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만 그럼 이걸 써라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말하는데 기존에 쓰는 프로그램이 6,000번, 10,000번 그렇게 되고 DB의 칼럼들만 수만 개인데 그거를 요 테이블을 만들어낸다는 게 관리를 위한 관리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 근데 만일에 처음부터 한다면 써볼만 해요. 이게 이미 기존에 십몇 년 동안 운영되던 은행에서 이거 만들어줬었거든. 그랬더니 기존에 이쪽 데이터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쓸게요. 지금 있던 건 못 쓰고요. 그러고서 말더라고. 이런 관리를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들을 시나리오를 쭉 작성해가지고 이런 걸 하나 툭툭 이렇게 그려보면은 데이터 구조화하기가 얼마나 쉽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